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시청자 여러분. KBS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광릉숲 국립수목원으로 모셨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나뭇잎들이 조금 노랗게 물든 게 보이는데요. 정말 가을이 왔구나, 곧 단풍철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광릉숲 국립수목원은요, 의정부와 포천 그리고 남양주에 걸쳐 있는 광대한 숲입니다. 세조의 능인 광릉이 조성된 이후 이 일대가 600년 가까이 인위적인 개발 없이 보존되어 왔는데요. 이 광릉숲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평상시에 들어가 볼 수 없는 숲길까지 걸어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숲길도 원래는 공개가 안 되는 곳인데요. 걸어서 모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해는 이 축제가 열린 지 벌써 18회째 되는 날입니다. 이 축제가 의미 있는 것은 광릉숲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축제 자체를 남양주 시민의 힘으로 일궈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와 함께 개막식 현장부터 가보시죠.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그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뜻깊은 광릉숲 축제를 시민들의 손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열 수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남양주시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진저읍의 시민 대표들과 사회단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남양주 시민의 열정과 참여로 광릉숲 축제를 이어왔고요. 이 좋은 날씨, 이 아름다운 가을에 광릉숲을 찾아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광릉숲 축제는 남양주의 축제였지만 이제 경기도가 선정한 우수 축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광릉숲 축제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네, 이 축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축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남양주 진접 주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축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에서 어떤 이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 초대 위원장으로서 그 사비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출연을 해주시고 사비를요? 자치원에서 한 1,000만 원, 그리고 이장협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십시 일반 주민들이 얼마씩 내서 그 예전에도 한 6천만 원이 돈이 지금도 큰 액수지만 그 당시 한 6천만 원이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신배숲을 보는 게 위해서는 저 역시도 여기서 한 60평생을 살았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투표관인 가는 입장에서 25명이 과반수 이상의 광릉축제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을에 이렇게 멋진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꾸려 이 축제를 열어온 지 어언 18년, 사람으로 따지면 18살이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항상 열심입니다. 이 마을장의 활기가 느껴지시나요? 광릉숲을 사랑하는 주민답게 환경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광숲의 가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 보호라든지 광숲 보존에 대해서 좀 힘을 쓰자 해서 우리들의 다짐 한마디씩 쓰면서 실천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취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뭐라고 썼어? 쓰레기 안 버리기. 도토리 줍지 않게. 도토리 주지 않게 맞았어. 딩동댕. 아침부터 여기 나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무슨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릉숲 축제에 겸해가지고 환경 실천 동아리예요.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인식을 개선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인식 개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환경 퀴즈를 전부 모여가지고 퀴즈를 하고 어렵고 상중하로 해서 풀면은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환경 실천 3종 세트가 뭘까요? 쓰레기 줍기? 갖고 다니는 품목이에요. 자, 제일 먼저 쓰레기 봉투. 그렇죠. 시장 바구니. 그 다음에 컵 대신 텀블러 쓰기. 또 하나 있습니다. 휴지 쓰기 대신에 손수건 쓰기. 그렇죠. 그게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신 분한테는 특별 케이스로 더 좋은 선물을 드리고 퀴즈를 맞히면 룰레를 돌려서 이렇게 아껴요, 나눠요, 줄여요. 유유. 어젯밤에 이거 엄청 아이디어 환경과 연관시켜서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늘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너무 열심히고 너무 잘해서 아주 좋습니다. 회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저희는 한 15명 됩니다. 밤새도록 지금 꾸미신 거네요? 그렇죠. 꾸미고 이것도 재활용해가지고 다트 버려진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다 한 거고요. 이거는 지인, 우리 아시는 분 남편분께서 나무 재활용해가지고 며칠을 강구하셔가지고 제작하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이거 다 퀴즈 내고 넌센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넌센스도 있고 환경도 재밌어야 하잖아요. 이 축제가 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 안에서 굉장히 숲이 우거졌고 생태적이잖아요. 저희 남양주가 그걸 재창출해서 더 잘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 힐링 많이 되고 좀 생각도 좀 뭐 평소에 못했던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애들이랑도 좀 더 많이 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쑥 와보니까 어때요? 여기 광릉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처음 와보는데요. 공기도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개방할 때마다 왔죠. 나무도 있고 공기도 좋고. 자연 그대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그냥 여기 숲길을 걸어 다니면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오다가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이게 돼 있으니까 좋네요. 다리가 아팠는데.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1년에 딱 이틀 열리는 이 광릉숲길.
이 길을 따라 2시간 동안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숲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광릉숲은 비밀의 숲, 왕의 숲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상의 숲이라 평가되는 광릉숲에는요, 6,200여 분류군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이 평상시에는 수목원에서 이곳에서 나무를 연구하고 관리하고 또 그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는 곳으로 해갖고 수목원 중심으로 숲이 인식되고 있다가 광릉숲 축제 이 기간에는 딱 1년에 이틀 저희들이 평상시에 못 들어가던 길을 열어서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광릉숲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후위기, 환경위기 시대에 뭔가 대안을 좀 고민하고 이러한 축제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아시고? 여기 원래 공개 안 되는 곳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행운이지. 아침 일찍 나섰더니 와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지. 지금 저 강릉 수목원으로 갔다가 이 길을 아침 8시엔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 원래 여기는 못 가는 곳이죠? 그래요. 강릉 수목원에서도 일로 못 들어오더라고. 다시 이쪽 내려와 다시 올라가지. 예. 좋아서. 어떠세요? 걸으니까? 조금 걸으셨는데. 글쎄, 좀 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길뿐만 아니라 숲 속에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또 우리 같은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좋아요. 같이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네. 열심히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숲이 너무 고맙죠? 네, 많이 고맙죠. 이런 때 뭘 좀 자연에 대한 생각 좀 하세요? 그렇죠.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느끼고 이제 많이 오래오래 보존될 수 있으면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또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인사이드 경인의 김명섭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광릉숲 축제 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광릉 수목원으로 알고 있는 광릉숲. 조선 세조 임금의 능인 광릉에서 유래했으며 현재 개방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무려 55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인데요. 광릉숲의 생태계는 그만큼 잘 보존돼서 이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광릉숲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들어보고 광릉숲 축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광릉숲 관리와 연구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김혁진 연구관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립수목원의 김혁진 연구관입니다. 저는 수목원에서 식물조사 분류 및 생물 다양성 연구의 전담을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광릉숲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용성만 남양주시 문화교육국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청의 문화교육국장입니다. 네, 저는 남양주시의 문화와 교육, 또 체육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18회 광릉숲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혁진 연구관께 물어볼게요. 광릉숲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지나온 역사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서두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광릉숲은 이제 1468년도에 그 조선 제7대 세조대왕릉이 이제 부속림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가 대략 한 55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전쟁 속에서도 피해 없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임업시험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산림을 관리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987년도에는 이제 광릉수목원, 지금 국립수목원의 전신인 광릉수목원이 개원을 하면서 이 산림자원 보존이라든가 광릉숲의 보존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교육 홍보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릉숲 이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그 경관적인 특성, 생태적인 특성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에 일단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포천시와 남양주시, 의정부시 세 개가 이렇게 결쳐서 이제 수목원과 이제 광릉숲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광릉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부 온대 지역의 특성인 이 화렵수종들이 극상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원나무라든가 갈참나무, 졸참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생하면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도 저희 광릉숲에 찾아와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뭐가 높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면적은 저희 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수목원과 저희 산림청의 산하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밑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2,223헥타 정도가 됩니다. 반 정도는 저희 국립수목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반은 산림과학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면적이라고 좀 비교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거는 여의도의 한 8배 정도로 많이 8배요?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숲을 이제 두 기관이 나눠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광릉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특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광릉숲 보호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임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같이 인도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존이라고 해서 그냥 놔둔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립수목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수목원에서 이제 광릉숲뿐만 아니라 산림 자원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식물 조사, 분류 연구들을 아마 특화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수집을 하면은 각각의 뭐 종자 같은 경우는 종자은행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나중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또 종자를 꺼내서 쓰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이 또 복원에 필요했을 때 많은 식물들이 얼마만큼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부기관이라든가 일부 학자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수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비롯한 식물 종에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종 보존을 하고 또 뭐 복원도 합니까 혹시? 이제 종 복원도 이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 정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희귀특산식물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수목원에서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이런 보존이라든가 복원에 대해서 조금 특화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저희 수목원 내에 별도로 수목원 내에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가기관의 다른 기관에도 종자은행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저희 수목원에 있는 종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을 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뭐 다른 기관에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년 동안에 이제 생활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놨다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 국장님. 네. 그 용성만 국장님은 그 남양주시 공무원이시면서 지금 광릉숲 지역 주민분이시죠? 얼마나 사셨습니까? 한 30여 년, 한 40년 살았다고 됩니다. 30년 동안 사셨으니까 그 행정가지만은 주민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적에는 이제 큰 학새가 동네에 내려와서 칵칵 울고 이제 그랬고 또 더 어르신들은 거기에 그
그 이제 동물 그 표범 같은 것도 어리실 때 보셨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표범을요? 네, 그래서 표범이 뭐 나무찜을 해가지고 오는데 산등덩이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있는 것도 보신 어르신들도 계셨다 그러고.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광릉숲은 남양주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진산 우리 남양주시의 시가에 또 이렇게 큰 악새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큰 악새는 이제 멸종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멸종한 걸로 이제 추정은 되고 있고요. 또 남양주시의 새가 또 큰 악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브랜드 또 조형 상징물도 크큰 악락이라고 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큰 악새를 또 기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릉숲은 남양주 시민한테는 엄청 소중한 어머니 같은 숲, 힐링 숲, 뭐 치유의 숲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숲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큰 악새가 계속 서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나요? 이거는 뭐 너무 생태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이제는 저희는 이제 마음속으로만 좀 기리고 있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학계에서도 거의 뭐 희박한 걸로 지금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북쪽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는 큰 악새가 어떻게 서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광릉숲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분들은 이제 뭐 프라이드를 느끼신다고 했는데, 뭐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시에 요청하는 사항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 그 뭐든지 그 보존이 강화가 되다 보면 새로운 규제가 또 만들어져서 시민들 삶에 또 악영향을 이제 줄 수가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최소화되고 시민의 삶에 좀 더 활력을 주는 그런 광릉숲이 되도록 저희 산림청과 또 수목원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광릉 수목원, 광릉숲 지역이 이제 2010년에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 등재 의미가 남다를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설악산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제주도, 신안, 그리고 이제 저희 광릉숲이 4번째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제 이 광릉숲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이한 부분이 그 세계문화유산인 광릉하고 같이 혼재돼서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남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쓸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전봉산이라든가 설악산, 제주도 이런 대단위 면적보다 저희 광릉숲은 좀 작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같이 서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 대략 한 980여 종 정도가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포함해서 대략 4,300여 종이 지금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놓고 봤을 때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 생물 다양성이 제일 높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은 설악 전봉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단위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제주도라든가 설악산,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면적 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전체의 넓은 면적의 생물상이라고 하면 식물, 곤충, 조류, 포유류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이 얼마만큼 이제 서식하는지의 숫자화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높이도 있고요. 예, 높이도 있고요. 산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2,230헥타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완충구역으로서 지정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되면은 전체 24,000헥타 정도가 되는 10배가 되네요. 24,000헥타 정도가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광릉숲의 작은 범위 내에서 놓고 봤을 때 면적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아마 다양성 수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릉숲에서는 그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광릉숲에만 사는 생물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게 우리 광릉숲 국립수목원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장수하늘소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제 장수하늘소가 저희 광릉숲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천연기념물로서는 곤충 처음으로 이제 지정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 장수하늘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상당히 큽니다. 일단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나무 속에서 갉아먹고 그 안에서 알을 낳아서 얘네들을 나중에 서식하고 생육해서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장수하늘소는 아무 숲에는 사는 건 아니고 극상림에서만 이제 산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장수하늘소 자체가 이제 오래된 나무의 이제 목질 부분을 뚫어서 그 안에서 알을 낳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된 고령목에서만 얘네들이 서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오래된 숲에 나무들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광릉숲 내에 서어나무라든가 다른 참나무 이런 참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오래된 나무들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지역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렇게 큰 넓은 지역에 500년 이상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없나요? 왕피천도 있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간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리되는 지역은 있지만 광릉숲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00년대서부터 왕실의 부속림으로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위적 간섭이라든가 자연 훼손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중부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500년 이상 된 숲은 광릉숲 외에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많은 개발과 도시화가 되면서 숲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멸종 위기종 얘기했는데 다른 것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릉 요강꽃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맞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식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릉 요강꽃이 이제 저희 광릉숲 내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곤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하늘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다람쥐 이런 것들이 이제 광릉숲 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 장수하늘소는 이제 아주 오래된 고목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광릉숲 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럼 혹시 장수하늘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식시키기 위한 뭐 이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저희 수목원 내 그 장수하늘소를 특화해서 저희가 나중에 복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사육동을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생육했던 키우고 있는 장수하늘소를 다른 지역에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년 동안 해년마다 저희가 사육해서 이제 기른 장수하늘소를 직접 밤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저 광릉숲으로 돌려보내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릉숲이 가진 생물학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런 광릉숲의 자연적 가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남양주시가 이제 주민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고 해요. 광릉숲 축제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광릉숲 생물권 다양 숲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세조의 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불교종회종 제25교구 본찰 봉선사가 한 개 있고 그래서 이런 또 것을 다 엮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거를 구상하다 보니까 또 세조께서는 그 능침을 조성할 때 그 기존에 해왔던 걸 많이 간소화시켜서 백성들의 그 능력에 동원되는 그 부역을 엄청 경감을 해주셨거든요. 능 자체는 규모가 작죠. 네. 동구릉은 구리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긴 한데. 예, 그래서 그 성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간소하게 이제 생략할 건 생략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세조 이후에 그게 모범이 돼서 많은 백성들이 능력 조사에 왕릉 능력 그 부담의 경감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조의 정신과 그러한 또 개혁 정신, 그와 버물려서 또 봉선사에는 그 모든 또 경전이 한글 경전으로 불교 경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문을 모르시는 분들도
가서 한글 경전으로다가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한글 사랑의 뜻이 깃들어 있는 봉선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또 이런 광릉숲을 저희가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걸 이거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 구경을 시켜주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산림청하고 숲에 정말 이렇게 그동안 보존이 돼 있던 거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딱 보면 아, 진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숲이고 얼마나 다양한 나무 식물과 곤충들이 있는 숲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2006년서부터 자발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이 시작을 해왔던 거거든요. 2006년 아닙니까? 2006년이요. 예. 예, 2006년서부터 이제 해왔던 거를 남양주시와 이제 경기도에서 조금씩 예산을 더 이제 부담을 해서 경기도의 대표 축제로 만들고 이게 곧 이제 그 한번 그 세계 제1의 숲 힐링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자 이런 기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보니까는 그냥 숲길을 걷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버스킹도 있고 다양한 이제 문화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대한 숲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최대한 숲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행사로 추진을 이렇게 해서 인위적인 소음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행사로다가 많이 준비를 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많았는데 소음은 최소화했다. 네. 예. 이 축제가 지금 18회째 이제 이어지고 있고 나름의 성과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는 그 진접의 시민들 분들께서 주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시던 거를 지난해부터 이제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해서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 또 경기도의 경기도 대표 축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공모 7천만 원의 예산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이제 광릉숲이 생물권 보전 지역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광릉숲에 이제 핵심 지역이 있고 또 완충 지역이 있고 네. 또 주민들이 이제 살아가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까지 보면 한 뭐 2만 4천 헥타르로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남양주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역 분들이 많이 방문을 이렇게 지역에 많이 방문을 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렇죠. 또 지역의 홍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이곳이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아낌없이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되기 위해서 시민분들하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권 보존 지역이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있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어떤 유네스코의 목표가 있어요. 정중 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혹시 그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뭐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는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도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국유림 지역이고 또 국립수목원과 산림청이 주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남양주시와 의정부, 포천시 3개 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와 산림청과 뭐 여러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경기도에서는 광릉수 생물보존관리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부지사님께서 이제 주관이 되셔서 여기 국립수목 원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정부 부시장님, 저희 남양주 부시장님, 뭐 포천 부시장님, 각급 기관장 부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광릉수 다양한 숲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럴 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제? 그건 이제 위원회 관리위원회인데요. 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아젠다를 정해서 금년도에는 이 광릉숲 보존을 위해서 3개 기관 경기도가 뭐 어떤 뭐 포럼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 또 세계의 이런 이렇게 학술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포럼을 한번 개최해 보자. 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이제 아마 포럼을
10월 21일 그때쯤에 포럼이 아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성과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이제 그동안은 주민들께서 이게 위원회가 생기면 새로운 또 규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인 또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이게 생긴다,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규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이러는 단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원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그다음에 경기도 각 지자체, 네, 각 지자체에 또 참여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전문가분들, 뭐 도의원분들, 예. 지역의 또 뭐 이렇게 시민분들,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광릉숲 경계 지역이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속해 있어요. 네. 그 지자체하고의 또 협력 관계를 위해서 좀 애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봄, 가을로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산불 방지가. 그래서 이제 헬기 임차라든가 서로 산불이 났을 때 헬기 동원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대응 협력 체계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축제를 계획을 하면서 그 광릉숲에 대한 도로 교통 문제가 또 극심하거든요. 축제를 하게 되면 차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포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구해서 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산불이 광릉숲에 최근에 난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뭐 광릉숲에까지는 번지진 않았지만 그 인근의 산 능성이에는 그래도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만약에 광릉숲이 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 이제 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이제 뭐 경관적 가치 훼손이라든가 뭐 문화재도 있고 굉장히 훼손이 클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뭐 남양주시가 대책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특별 산불 조심 기간을 선정을 하고, 특히 진접이나 별내 지역에서는 특별히 광릉숲 보존 산불 방지를 위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광릉숲에 이제 요번에 이제 광릉숲 축제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이틀 동안 개방하는 곳이 있다면은 상시적으로 이제 개방하는 곳이 많다 그래요. 예. 그게 수목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요번에 18회 축제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을 개방을 이제 산림청에서 해주셔가지고 축제를 해서 걸어보는 길인 거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둘레길이 있습니다. 광릉숲 그 생물 보존권 구역에 둘레길이 8개 코스가 있습니다. 8개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별로다가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릉숲 봉선사 천을 이렇게 둘레로 해서 거기에 둘레길이 데크로다가 해서 숲속 숲 위를 이렇게 걷는 기분으로 그 데크 위를 이렇게 걸으시는 그런 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데크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데크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숲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 숲이 우거졌을 때는 그 길을 걸으면 이렇게 아래 숲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또 옆에는 또 봉선사 천이 있고, 봉선사 천을 보면서 또 물고기들도 또 많이 있고 각종 다양한 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나무라든가 이런 걸 쳐다보면은 겨우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숲길입니다. 네. 예, 데크는 그러니까 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좀 높이를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들이 이제 많이 그러는데 습지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크길을 조성한 거고, 그 외에 자연 훼손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곳에 자전거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자전거 길은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가 또 자전거 특구거든요. 전국에서 자전거 길이 최고 길어요, 남양주시가. 그래서 자전거 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북한강변 위도 있고. 네, 북한강변도 있고 뭐 그래서 쭉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왕숙천으로다가 쭉 연결이 돼서 한강까지 연결돼서 서울 뭐 전국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선사 그 위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한강에서까지 와셔도 되고 뭐 대구에서 자전거 길로 오셔도 되고요. 자전거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코스를 이제 안내하는 이런 거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다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광릉숲에 이제 외곽에 둘레길이 조성돼 있고 데크길도 있는데
그 국립수목원이 어쨌든 그 광릉숲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에 있는 핵심 구역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예약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전 예약제는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에 협소해서 이 같이 사전 예약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광릉숲 데크를 통해서 걸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당일 현장에서 바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냥 차를 안 갖고 가면은 예약을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네요. 하루에 남아 있는 입장객 수에 한정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 단풍철이라든가 이런 특이 시즌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연구관님, 하루에 이제 입장할 수 있는 탐방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단 자동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예약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와 같이 포함해서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3,500명이고요. 아, 3,500명이요? 예, 다만 이제 도보를 통해서 오거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4,500명까지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발권이 가능합니다. 예, 그 정도가 이제 광릉숲의 생태를 교란시키지 않고 매일매일 입장할 수 있는 수라는 거죠. 예, 과거에 저희가 일일 입장객 수를 5,000명까지 제한했다가요. 예. 저희가 새로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광릉숲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한계에서 입장객 수를 다시 재조정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정이 더 강화한 거네요. 일단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열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합치면 더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풍 얘기하셨는데 이제 단풍철 아닙니까? 그 광릉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수목원 내에는 많은 식물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또 주변에 많은 고로쇠나무라든가 단풍나무, 복작이나무 이런 것들이 같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로쇠, 단풍, 복작이 이른 나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월 20일에서 25일 정도 사이에 이제 해년마다 단풍이 절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많은 행사나 심포지엄을 할 때 사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합니다. 광릉숲 축제는 이제 이미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단풍철 정점 때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이제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그런 행사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조금 먼저 진행을 9월 달에 얼마 전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꽃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각 연구과제 심포지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들을 사실 10월 달에 가장 많이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꽃 전시회 같은 걸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작품 전시들을 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라 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회들을 저희가 수목원의 특전실에서 같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요 시기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탐방객들이 꾸준히 이제 많이 오시는데 광릉 수목원에 탐방객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마을의 변화가 뭐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광릉숲의 소중한 거에 대해서 있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니까 광릉숲을 더 시민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보존을 하자 이러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모임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또 그 탐방로 주변에 그 치유마을이 또 이렇게 자발적 조직으로 인해서 치유마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 그 치유마을에는 이제 외부 탐방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뭔가 치유하는 그런 종류인가요? 네, 요즘은 이제 뭐 농업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의 기능이 이제 치유 기능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그런 용암 치유 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을 조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생산되는 임업, 생산물, 표고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생산물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참여를 시키면서 체험을 하면서 힐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광릉숲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존을 위해서는 남양주시하고 국립수목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지자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바람이 있다면 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광릉 그 숲이 보존이 되면서 남양주시에는 상당한 그 좋은 자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민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하게 지금은 이제 그 광릉숲 축제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세계적인 축제로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수목원이나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게 큰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립수목원에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뭐 산림청에서 같이 국립수목원과 함께 광릉숲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서 임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암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목원에서는 수목원 나름대로 식물 자원 보존이라든가 광릉숲에 대한 보존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연구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 말하자면 저희 광릉숲을 찾아주시는 시민들께서도 이 광릉숲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시면 동시에 다 같이 광릉숲의 중요성을 알고 후대에 이 좋은 아름다운 광릉숲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이 광릉숲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광릉숲을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광릉숲의 가치, 광릉숲 축제를 중심으로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 경관을 지닌 광릉숲에 가셔서 여러 시름을 놓고 나무 구경, 꽃 구경하시면서 행복한 가을에 산책하시길 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